재산도 없고 생활비만 나가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 말은 바닥에 내팽개쳐진 오래된 담요처럼 쓸쓸하게 흩어졌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국이 있었고 정욱 씨가 직접 삶은 달걀 껍질이 반쯤 벗겨진 채 접시 위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는 늦겨울의 흐린 햇살이 들어와 있었고 한기 어린 거실의 공기가 텅 빈 벽을 더욱 휑하게 만들고 있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그 한 문장으로 시작된 냉기 앞에서는 모든 온기가 무력했다. 민수 씨는 그 말을 하기까지 수십 번은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이유가 떠돌았다. 카드값, 학자금 대출, 예비 장모의 눈치, 좁은 집의 구조, 어머니의 고집, 생활 방식의 차이. 하지만 이유란 것은 언제나 결과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이유를 넘어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이었다. 입안에서 떨리던 그 말은 마침내 현실이 되어 방 안을 뒤덮었다. 정옥 씨는 대꾸하지 않았다. 얇은 니트 가디건 위로 두 손을 모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작은 동작 속에는 체념과도 같은 고요가 담겨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억척스럽게 살아오며 쌓아온 자존심과 고단한 날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믿음이 그 말 한마디 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둘 사이에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더 멀고 깊은 간극이 있었다. 젊은 날 밤낮으로 삼시세끼를 준비하던 그 손이 이제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현실. 민수 씨는 일부러 눈을 피했다. 정욱 씨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그 모든 결정을 부정해야 할 것 같았다. 이삿짐이란 것도 없었다.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었다. 옷 몇 벌과 약봉지 몇 개, 오래된 지갑 속에는 병원 진료 카드와 10,000원짜리 한 장이 달랑 들어 있었다.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반찬들은 도리어 민망하게 넘겨졌다. 이거라도 들고 가세요. 민수 씨의 말에는 미안함보다는 정리하고 싶다는 감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리고 결국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말없이 모든 것이 끝났고 말없이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려 했다. 민수 씨는 그 순간만큼은 한 가지를 믿고 있었다. 어머니는 금세 적응하실 거야. 그 나이면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지.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생각은 머릿속을 메우며 들끓었고 그 뜨거운 감정 위로는 철저히 닫힌 문이 냉정하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말, 이제 나가세요. 라는 그 말은 너무도 또렷하게 벽지 속에 각인된 듯 지워지지 않았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는 느낌은 문이 닫히고서야 밀려왔다. 마치 문틈으로 빠져나간 온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예감처럼. 현관문이 닫힌 뒤로 정욱 씨는 잠시 서 있었다. 발밑에서 미세하게 진동하듯 흔들리는 바람결에 가디건 끝자락이 흔들렸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래 살았던 아파트의 벽을 바라보았다. 그 벽은 묵묵히 자신을 배웅하는 것처럼 서 있었지만 그 어떤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살던 집인데 이젠 남의 집 마냥 이방인의 기척처럼 느껴졌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와 골목 끝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보다 비어 있었다. 가슴께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고 손에는 들 것도 없었다. 자식 집을 나와 혼자 걷는 길이 이렇게 멀고 또 이렇게 고요할 줄 몰랐다. 오랜 시간 익숙했던 거리와 담장의 낡은 벽돌 하나하나가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는 것만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겨우 몇 분 걸리는 거리였을지 모르지만 정욱 씨에겐 수십 년의 기억이 스며든 길이었다. 이곳에서 장을 봤고 이 골목에서 친구를 배웅했고 바로 저 모퉁이에서 손자를 안아 웃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몸 안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점점 빠져나가는 듯했다. 추억은 뒤에 남고 두 발엔 맥없는 현재만이 감겼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노인이 눈길을 주었지만 정욱 씨는 피하지도 않고 마주보지도 않았다.
존재를 감추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걷기만 했다. 상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껏 왜소하고 지친 노인 그 자체였다. 노곤하고 쓸쓸한 몸짓이 파도처럼 골목을 따라 퍼져나갔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스쳐 지나며 문득 어린 민수 씨가 손을 꼭 잡고 뛰어가던 기억이 떠올랐다. 작은 손이 자신을 믿고 매달리던 그 감촉은 어쩐지 손가락 끝에 남아 있었다. 그때 그 아이는 웃었고 지금 그 아이는 문을 닫았다. 뒷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정욱 씨는 느낄 수 있었다. 그 집 안에 남아있던 감정은 미안함이 아니라 외면이었다. 몇 걸음 뒤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갈 곳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야 했다. 눈앞에 도로가 흐릿하게 보였다. 눈시울이 붉게 젖어들었지만 흐르진 않았다. 한기가 뺨을 스치며 입술을 말려갔다. 주머니 속을 뒤적였지만 정류장 한 구석에 앉아 잠시 앉아있다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더는 그 골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멀어지는 골목을 뒤돌아보지도 않고 걸었다. 누가 불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멀어져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남은 건 흐릿한 뒷모습 하나, 그리고 얼어붙은 바람뿐이었다. 불이 꺼진 거실 안,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대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막만 허공에 떠다니는 듯 멍하게 흘러갔다.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정욱 씨는 연락하지 않았고 민수 씨도 연락할 수 없었다.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너무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다. 시간은 흘렀고 해는 완전히 저물었다. 거실 천장의 불빛은 켜지지 않았고 조용한 방 안엔 정적이 가득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셔보았지만 갈증은 목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다. 이상하게도 정욱 씨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이건 어제 반찬인데 그냥 먹지 말고 데워서 먹어라라고 말하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떠올랐다. 하지만 그건 오래된 기억의 잔재일 뿐이었다. 딸깍, 정적을 찍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민수 씨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 예상하지 못한 방문이었다.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조심스레 인터폰을 확인했다. 작은 모니터 속에는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검은 점퍼에 어딘지 공무원 같기도 하고 보험회사 직원 같기도 한 인상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욱 여사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그 남자의 첫마디는 의외로 또렷하고 단정했다. 낯선 이름조차 아니었다. 그러나 요청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남아 선명하게 맴돌았다. 민수 씨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 채 문 앞에 멈춰섰다. 남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두툼하고 단단한 질감이 느껴지는 회색 봉투였다. 겉면엔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뒷면엔 이임 서류라는 인장이 찍혀 있었다. 직접 전해달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라 중간에 맡기지 말고 본인에게 전달하라고 하셨어요. 박 과장이라는 명함을 내밀며 남자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정중하고 단정한 태도 속에서 이 일이 단순한 배달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짙게 풍겼다.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돌아섰다. 박 과장은 인사를 마치고 조용히 사라졌다. 닫힌 문 너머로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탁자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열지 않아도 봉투 속에서 무언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두려움 같은 건 아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일렁였다. 정욱 여사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계속 귀 안을 맴돌았다. 지금 어디 계신 거지? 그리고 왜 이런 걸 나한테? 한밤중의 고요함 속에서 정욱 씨의 의도가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서류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민수 씨는 아직 모른 채였다.
이 봉투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깊숙이 찌를지. 거실 한가운데 봉투는 여전히 조용히 놓여 있었다. 민수 씨는 그것을 열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다. 왜인지 모르게 손이 쉽게 가지 않았다. 봉투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지금껏 자신이 외면해왔던 무게와 직결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머릿속에선 여전히 정욱 씨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분명히 떠났는데도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진하게 남아 있었다. 결국 그는 느릿하게 봉투를 열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두꺼운 서류 더미를 조심스레 펼쳤고 얇은 종이들이 부드러운 마찰음을 내며 그의 앞에 드러났다. 그 순간 민수 씨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여태껏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과 숫자들이 빽빽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익숙한 이름이 하나씩 박혀 있었다. 바로 정옥이라는 이름이었다. 서류 첫 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권리관계 명세서였다. 이어지는 장엔 공동지분 소유자, 우선 매수권, 감정평가 결과, 신탁계약 체결 확인서 등의 제목이 잇따라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아래엔 믿기 어려운 숫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억 단위로 기록된 자산 평가에 추정 매각가 23억 6천만 원, 향후 예상 수익 분배율 단독 소유자 100%. 눈앞이 흐릿해졌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그러나 뒤따른 위임장 서류가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다. 본인은 본 부동산의 매각 및 처분을 박 과장 본인 위임자에게 위임하며 매매대금 전액을 민수에게 일괄 송금하도록 요청한다는 문구가 떡하니 인쇄돼 있었다. 이름과 도장, 그리고 날짜. 그날 아침 자신이 어머니를 내보낸 바로 그날이었다. 민수 씨는 입을 굳게 다물고 뒤로 주저앉았다. 마룻바닥의 차가움이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한 차가움이 가슴에서 퍼지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가진 것이라곤 고집과 옛날 방식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단칸방에 살며 옷도 몇 벌 없이 지내고 반찬 하나도 아껴서 나눠 먹던 그 모습이 현실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서류들은 전혀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강남 한복판의 재개발 지분, 수십억 원대 자산, 단독 소유자,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 씨에게 위임된 매각 수익 전액 송금 요청.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제 나가세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단정지은 그 입술에서 나온 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박하지도 토로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눈을 피하며 나간 그 뒷모습이 지금에 와서야 무겁게 다가왔다. 혹시 일부러 말하지 않으신 건가? 일부러 숨긴 건가? 아니면 애초에 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 건가? 민수 씨는 그 질문들 앞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느 순간부터 이 관계가 이렇게 삐뚤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욱 씨는 자신이 가진 가장 큰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고, 동시에 그 아들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날 아침 민수 씨는 시험대에서 그렇게 말해버렸다. 이제 나가세요.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고 지금 이 진실은 그 칼날 위에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지울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가스레인지 위 물이 담긴 냄비가 미동도 없이 놓여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단칸방 안의 고요를 흔들고 있었다. 낡은 커튼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커튼 틈 사이로 오후의 빛이 기운 없이 흘러 들어왔다. 벽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날짜는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넘겨지지 않고 있었다.
정옥 씨는 책상 앞에 앉아 두 손을 무릎에 모은 채 잠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끓인 눈동자엔 시간보다 더 오래된 감정들이 고여 있었다. 그 표정은 담담했지만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그 표정 속엔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없었다. 오히려 깨달음과 체념이 뒤섞인 고요한 수면 같았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놓인 서류철을 손에 들었다. 서류철은 오래 전부터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박 과장에게 전할 내용, 위임장 사본, 재개발 구역 내 지분 증서, 감정평가서, 그리고 손수 쓴 메모지 한 장. 그 손글씨에는 단순한 이체 요청이나 계약 조건이 아니라 아들에게는 끝까지 밝히지 않으려 했던 속마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야, 이건 너한테 주려고 모은 건 아니야. 그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가진 게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단다. 내가 내게 주고 싶었던 건 기억이었고, 내가 지켜줬으면 했던 건 사람이었어. 정옥 씨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가만히 미소 지었다. 감정을 억지로 삼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오랜 시간 혼자 지내온 단칸방 생활은 남들이 보기엔 궁핍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오래된 싱크대, 삐걱대는 장롱, 벽지 틈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바람.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했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보는 것.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 그리고 아들의 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강남에 지분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것도 아들이 기대어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가진 것을 들키지 않고도 진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옥 씨는 스스로를 낮추고 일부러 더 가난해 보이게 했고 아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만 보여주며 살았다. 치킨 한 마리를 시킬 때도, 택시 한 번 타지 않으려 할 때도 그것은 절약이 아닌 연기였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보일지를 늘 확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연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민수 씨는 그 무대를 단칼에 내려버렸다. 재산도 없고 생활비만 나가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 말은 정옥 씨에게 놀라움이 아니라 답변처럼 느껴졌다. 그 말로 긴 실험이 끝났음을 알게 된 것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미련 없이 박 과장에게 연락했고 서류를 보낼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냄비 안에 물이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지 않았고 시간은 멈춰 있는 듯 느리게 흘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얼굴엔 어느 때보다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감춰왔던 것들을 이제는 내어놓았고 바라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마주했기 때문이다. 민수 씨가 봉투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녀는 굳이 상상하지 않았다. 이제는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의 잣대로는 이해되지 않을 선택이었지만 적어도 그녀에게는 이 선택이 가장 사람다운 방식이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엔 여전히 그 아이가 좋아하던 달걀말이 냄새가 은은하게 맴돌고 있었다. 그건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따뜻한 것이었고 그 따뜻함만은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싶었다.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춰보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촉감은 분명 실제하는 물질이었지만 마음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얇은 종이 한 장마다 깊이 새겨진 진실이 지금껏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아왔던 그의 삶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민수 씨는 마치 숨이 막히는 듯 목덜미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섰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조명은 여전히 켜지지 않은 채 희뿌연 어둠이 모든 사물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저녁을 먹지 않은지도 배가 고픈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행동만 반복했다. 손에 들린 종이들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자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어슴푸레 보였다. 번쩍이는 광고판,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속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흘러가는 밤. 그 평범한 일상이 민수 씨에겐 이제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세계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그 질문이 뇌리를 파고들자 갑작스럽게 가슴 한복판이 찢기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숨을 크게 들이켜 보았지만 갈비뼈가 조이는 느낌만 더 강해졌고 손은 덜덜 떨렸다. 어릴 적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다.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났을 때 이불 속에서 등을 쓰다듬어 주던 손. 초등학교 운동회 날 먼 거리까지 도시락을 들고 달려왔던 모습. 그리고 사춘기 시절 말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는데 이제는 어디에도 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전화기를 집어들고 몇 번이고 번호를 눌렀다. 그런데 손끝이 힘을 잃고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후회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어떤 말도 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런 말 하나 없이 집을 나갔고 그런 선택의 이유가 단순한 가난 때문이라고 여겼던 자신이 이제 너무도 부끄러웠다. 그러던 중 바닥에 떨어진 작은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서류 뭉치에 섞여 있었던 것 같았다. 쪽지를 주워 펴는 손끝이 조심스러웠다. 짧은 글이었다. 너에게 모든 걸 줄 수는 없어. 대신 내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 씨는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억지로 참아오던 울음이 몸 안에서 터져 나왔다. 숨이 끊어질 듯 오열했고 감정은 흐트러진 채 방 안을 떠돌았다. 정옥 씨가 바란 건 결국 돈을 줄 아들이 아닌 마음을 내어줄 아들이었는데 자신은 그 기대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문을 닫아버렸다. 갈등은 이제 후회로 변했고 그 후회는 끝이 없는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민수 씨는 그 파도에 휩쓸린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재산을 감춘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춰둔 것이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의 무게는 어떤 집문서보다도 무겁고 어떤 말보다도 깊었다. 전화는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정옥 씨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담담했다. 여보세요. 짧고 평범한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민수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모든 말들이 한순간에 목 뒤로 꺼져버렸고 심장은 귀 옆에서 쿵쿵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입을 열면 온갖 감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통화는 그냥 끊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너무 오래 침묵했고 너무 늦게 걸었고 그 시간만큼 감정은 엉켜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정옥 씨는 기다렸다. 민수 씨가 무슨 말을 하든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민수 씨는 자신이 저질렀던 말들과 외면, 그리고 무심한 시선들을 되짚었다. 그것은 회상이라기보단 생생한 처벌 같았다. 결국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졌다. 입을 떼기도 전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라 제어할 수 없는 흐느낌이었다. 몸이 떨렸고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것 같았다. 그리고 겨우 내뱉은 말은 단 하나였다. 엄마. 그 말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였던가. 수십 년 동안 불러왔던 이름인데 그날 아침에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던 그 호칭을 민수 씨는 그제야 마치 처음 부르듯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이름엔 온 우주의 사과가 담겨 있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심이 통째로 얹혀 있었다. 민수 씨는 다시 한번 더 작게, 더 가늘게 말했다. 엄마, 그리고 이어진 것은 다시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아까와 달랐다. 이번엔 어쩌면 정욱 씨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 오직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울음을 듣는 것으로도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민수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수화기를 쥔 채 울었다. 울음은 점점 작아졌고 고요 속에서 숨소리만이 이어졌다. 그 긴 밤, 수화기 너머로는 어떠한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만 민수 씨는 알 수 있었다.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것을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용서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그 용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정욱 씨는 어떤 대답을 기다린 게 아니었다. 아들이 부를 때 그저 응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겠다는 마음 하나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수화기를 손에 쥔 채로 긴 시간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숨이 진정될 때까지. 말 한마디 더 들리지 않았지만 그 통화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오간 대화였다. 감정은 그렇게 천천히 가라앉아 갔다. 하지만 가라앉는 감정은 흔적을 남긴다. 민수 씨는 알았다. 어떤 감정은 끝나는 게 아니라 내면 어딘가에 자리 잡은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그 밤, 진짜로 무너진 것은 오만과 외면이었고 남은 것은 끝끝내 부르짖은 진심 한 조각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늦은 한 통의 전화로 겨우 닿은 진심이었다.